지난 생활은 콘텐츠 관련 업계에서 이제 신규 사업 기획팀 그리고 이제 콘텐츠 소싱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콘텐츠 소싱이라는 업무가 조금 생소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콘텐츠들을 이제 라이선싱 해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콘텐츠를 찾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서비스 계획하는 그런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를 돌아보니까 저는 계속 콘텐츠 업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업계에서 쭉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전환된 거죠? 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화적인 느낌의 일러스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아크릴 물감과 오일 파스텔 두 재료의 조합으로 이런 느낌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커넥트 온라인 취미 클래스라는 곳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또 강의를 배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한 아트 상품을 제작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DDP, 성수동 어반소스, 그리고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스 라운지에 제 아트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그림의 키워드들을 좀 뽑아봤더니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자연주의, 동화 감성, 동물, 따뜻, 폭은. 이거는 이제 제가 뽑은 키워드 속성이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제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가만히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이제 키워드 속성으로 좀 뽑아보시는 것도 브랜딩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먼저 좌측 상단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롯데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해당 작품은 이제 롯데백화점 전 지역에서 약 2년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었습니다. 좌측은 이제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던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롯데월드 잠실몰에 이렇게 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CJ가 주관한 이제 인천공항 디지털 사이니지 전시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인천공항에 이런 기다란 사이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제 일러스트 작업을 이렇게 디지털로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이제 제가 원화 전시했던 모습이고요. 하단의 좌측을 보시면 이거는 앱솔루트 디자인 공모전에 이제 제가 제작을 했던 일러스트인데요. 네, 앱솔루트 다들 아시죠? 보드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주제가 나만의 느낌으로 앱솔루트 이미지를 창조해봐라였고, 저는 이제 앱솔루트가 이제 굉장히 퓨어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러면서 약간 순수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랑 인간들이 이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몽환적인 공간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때 당시 운이 좋게도 저 파이널 50인 작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앱솔루트로부터 이렇게 상장도 받고 함께 전시와 파티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첼로로 듣는 전래동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이 연주를 하실 때 제 일러스트들이 이제 프로젝트 빔으로 이제 함께 상영이 됐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한 일러스트 작업을 한 8개, 9점 정도 제작을 했었고, 그때 제가 맡았던 전래 동요는 이제 오빠 생각 동요를 맡아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런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래동요다 보니까 약간 빛바랜 오래된 종이 느낌을 내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붓펜으로 약간 손그림 느낌을 좀 내는 일러스트 작업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주최 측에서 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메인 포스터로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포스터에까지 활용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광화문 광장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공공미술 축제 일환으로 이제 북벤치 라이브 드로잉 공모전에 나갔던 모습입니다. 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30분의 아티스트를 선발을 했고 그 30명의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북벤치를 주어지고 라이브 드로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 동안 하루 9시간씩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북벤치를 그렸고요. 제가 그린 고양이가 독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렸고, 마지막 날 이제 전문가분들과 이제 시민 투표를 통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는 또 운이 좋게도 이 작품으로 이제 서울시 시장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북벤치는 약 1년간 종로타워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주관한 제주다움 프로그램을 참여한 저의 모습입니다. 제주다움이란 프로그램은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게 하는, 한 달 살이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리모트 워크를 실험해보고 싶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에 뭔가 지형이나 이런 걸 활용한 무언가를 테스팅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숙박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작가다 보니까 제주의 지형을 탐구를 한 다음에 이제 제주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창작하겠다라고 기획서를 제출했고 선발이 되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제주가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그런 자연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원시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는 살아있다라는 컨셉으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단의 좌측은 성산일출봉 그쪽 바다에 일몰지는 풍경을 담았던 일러스트고요. 옆에는 이제 귤, 아래는 현무암인데요. 엄마 현무암과 아기 현무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제 제주 오름의 풍경을 저 나름대로 이제 동화 감성을 담아서 그렸던 작업입니다. 네, 다음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진행했던 건데요.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서대문 여관에서 진행했던 전시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서대문 여관을 혹시 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공간 자체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관을 이제 갤러리로 바꾼 이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관의 그런 느낌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각 방에 이제 화장실로 하나씩 있고, 저도 이제 제 방을 하나 이제 받게 되어서 이제 저는 이제 도그데이지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제 방을 꾸몄고요. 같이 전시를 하는 7분의 작가분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전시 오프닝 파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부터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주제도 정하고 사전 모집을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도 저희끼리 이제 모았고요. 해당 당일날 이렇게 DJ분들도 음악 오셔서 음악을 디제잉해 주셨고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캐리커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뭐 동양 화가도 있었고 조향사분들도 계셨고 뭐 음악하시는 분도 계셨고 처음에는 좀 협업이 다들 각 서로의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고 서로에게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심 사례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네,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일단 잘하고 좋아하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콘텐츠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잘하는 콘텐츠를 하셔야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누가 볼 것인가. 물론 본인의 그런 내적 그런 창작이랄까 내적인 어떤 표현하고 싶은 거 마음껏 표현하는 콘텐츠를 만들 땐 이런 부분 사실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목적성이 가진 콘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나의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그 타겟을 반드시 한 번쯤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이런 분이 내 콘텐츠를 볼 것 같다. 그의 타겟에 맞게 영상 콘텐츠를 계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스페시픽 비타겟트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 요즘엔 이제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도 어떤 그런 만약한 팬층을 좀 더 팬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요즘에는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담긴 콘텐츠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입니다. 우리가 미키마우스나 스누피를 봤을 때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그 캐릭터가 귀여워서만은 아닙니다. 딱 스누피나 미키마우스를 떠올렸을 때 그 뒤에 얽힌 스토리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다 떠오르죠. 그게 바로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라서 지금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컨텐츠 좀 더 영속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려면 스토리가 담긴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스토리가 담긴 컨텐츠는 뭐냐? 저는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공감, 글쓴이의 주관, 그리고 스토리텔링.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즉, 내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쓴이의 어쨌든 나의 주관이 들어간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갔을 때 좀 콘텐츠가 구성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보이스와 독특한 톤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있고 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나만의 보이스와 독특한 톤을 살린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좀 보다 더 개성적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이제 과연 콘텐츠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플랫폼의 노출, 또 노출하기입니다. 요즘에 플랫폼들이 정말 많죠. 페이스북, 네이버 크라폴리오, 인스타그램 등등등. 이런 플랫폼에 웬만하면 다 올리시는 게 맞아요. 다 올리시되 이게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응이 오거나 내 컨텐츠랑 맞는 그런 플랫폼 한두 개 정도를 좀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강약을 조절하시되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하면 많이 노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재적인 그런 팬 아니면 고객 이런 분들한테 노출이 일단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기입니다. 사실 제 주변의 작가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좋은 작업만 하면 되지. 좋은 작업만 하면 언젠가 기업이 먼저 연락이 오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 확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을 살펴보시고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담당자 이메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옆에 보시는 대만문화부의 전시에 제가 작년에 참가했던 모습인데요.
이거를 제가 참가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전시를 알게 된 것은 이제 몇몇 제가 팔로우하는 작가분들이 이 전시 나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이 전시는 도대체 어떤 페어길래 이런 작가들이 나가는 걸까? 그 작가들은 제가 검색했을 때 스티키 몬스터랩과 뭐 전희정 작가님, 뭐 너구리 공장 이런 나름 유명한 작가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페어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서 이 페어를 알아봤더니 이 페어는 대만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주최하는 그런 페어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문화부와 대만 디자인 센터가 주관으로 이제 한 5일 동안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대만의 타이페이의 전 지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가 되게 진행되는 규모가 큰 페어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전시장이랑 일산 킨텍스에서 동시에 전시가 진행이 되는 거고, 뭐 한쪽은 리빙관 세션, 다른 쪽은 캐릭터관 세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마케팅을 알리는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큰 페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어를 알아보니까 이제 그 한 섹션 중에 한 꼭지로 이제 탤런트 백인관이라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는 그럼 누가 과연 참가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아트워크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언론 보도가 좀 됐느냐, 수상 경력이 있느냐, 그리고 미디어 스폰서가 있느냐. 근데 다른 조건은 이제 저는 충족을 했는데 미디어 스폰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의 스폰서가 그럼 과연 누구냐?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플리퍼라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이제 플리퍼라는 업체는 이제 대만의 스타트업 업체고 잡지 매거진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한국 작가인데 너네가 나를 추천해 주면 이렇게 아트워크를 선보이겠다. 그리고 사실은 좀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플리퍼 측에서 내가 너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아트워크 마음에 든다. 단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최종 결정은 이제 대만 문화부에서 그 위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그래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위원회에서도 이제 저를 셀렉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전시에 초청 아티스트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 포함 3분 정도 한국 아티스트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전시 부스에 국기도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나름 애국의 느낌을 가진 그런 해외 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전시가 제가 만약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전시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거절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다양한 기업에 여러분들 사업과 어울리는 그런 기업을 찾으셔서 담당자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어필하시는 것을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모든 기업에 모든 기업에 보내는 건 전 조금 에너지 소모인 것 같고요. 여러분 사업과 좀 결이 맞는 그런 곳에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나보다는 이제 시리즈 구성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컨텐츠 하나가 딸랑 있기보다는 이제 한 어떤 시리즈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시리즈는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묶어서 하나의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했을 때 뭔가 보기도 좋고 사용자들이 좀 더 컨텐츠를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시대, 큐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준 그런 컨텐츠를 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별로도 일단은 단순하게 큐레이팅을 하고 있고, 뭐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뭐 가족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하고 있지만 또 약간 감성을 건드리면서 약간 모험가라면 뭐 이런 식의 테마로도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점 같은 경우도 요즘은 큐레이션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아크앤북 같은 경우,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스틸북스 같은 서점도 전문 서점 MD들이 한번 책을 크리에이팅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보다 쉽게 책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는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큐레이션을 하려면 일단 콘텐츠가 많아야겠죠? 네. 많이 만드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 방법으로는 이제 메인 페이지 제작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어 통신을 이렇게 꾸몄고요. 가끔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네이버 카페로 메인 페이지를 하면 안 되냐라는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러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플랫폼의 성격이라든지 플랫폼의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플랫폼의 냄새가 나는 거죠. 내 홈페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자체 페이지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잘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컨택은 어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검색에 이제 컬처 분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제가 섹션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콘텐츠들을 한 곳에서 이제 몰아주기 기능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나 뭐 파워 블로거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긴 한데, 이것도 약간 메인 페이지 기능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도 메인 페이지를 하나 반드시 만드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커넥트 온라인 취미 클래스라는 이제 그 인터넷 강의 화면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이제 처음에 SD 유니타스 커넥트이 왔을 때 제가 여기랑 해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물론 수익 창출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를 홍보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366일 24시간 동안 저를 홍보해 주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회사는 이 클래스를 알려야 되니까 자연스레 작가도 알려야 되고 작가를 어쨌든 계속 홍보하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 홍보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의 홍보 방법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했고요.